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보면 엄마가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는 결혼했을 때 어땠는지 얘기도 듣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 혼자 결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밑으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와는 6살 차이가 나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계셨기에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를 건사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나 저나 얼른 독립해서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에 넉넉한 집안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큰 소리가 오가거나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지 않았기에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돈이 많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시댁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저의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만 밝히던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결국 돈에 배신당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동창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와 똑같은 애들이 있는 반면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이 없어서 반에 20명 겨우 된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40명은 기본에 반도 1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창회를 해도 반반 나눠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당시에는 친하게 지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그 아이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동창회 이후에는 자주 만나곤 했었어요. 그때 저희 나이가 30살이었기에 연애와 결혼이 그렇게 동떨어진 상황은 아니었죠. 남편과 1년가량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동갑이란 사실도 좋았고 저도 남편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돈벌이 걱정될 것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기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기에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안 계신다고? 결혼 준비할 때 친정엄마 도움이 필요할 텐데. 네,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이모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니 결혼 준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친정엄마랑 같나? 젊은 나이에 어쩌다 그런 거야? 사고라도 다 마신 거야? 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발가는 듣기 하는 바람에 항암만 3년 정도 하시다 결국 눈을 감으셨죠. 암? 아이 그럼 너도 그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병원은 다녀와 봤어?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20대 때 가볍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질병은 유전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꾸준히 건강검진도 받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정도의 연애를 했을 당시 남자친구 엄마가 찾아와서는 결혼할 거면 건강검진 싹 다 받으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된다면 제 건강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가방에서 서류 하나 꺼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받은 건강검진 표예요. 이상 없고 몸도 건강한데 제가 아플까봐 걱정이시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예기치 못하게 암에 걸리셨기에 저 역시 언제 어떻게 암에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돼서 사기 결혼이다 소리칠 수 있기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파혼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그 다음에는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뭐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아팠어?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나 결혼 안 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엄마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잘못했다가는 우리 아들도 혼자 될 수 있으니까. 얘 옆에서 그게 할 소리야. 당장 사과해.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가 얘기한 소리에 마음 상했으면 풀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이렇게 남편이 내 옆에서 편을 들어주면 걱정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화살이 저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뒤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결혼한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묘하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 친구 한 명이 예단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따로 시댁에 예단 보냈어? 얼마 보냈어? 단방 결혼인데 무슨 예단을 해.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지금 결혼 준비하는 것도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단은 말도 안 되지.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들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자기는 대접받길 바란다니까. 설마 저번에 여쭤봤을 때 반반 결혼이니 자기 신경 쓸 거 하나 없다고 너희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니? 시어머니 언어잖아.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놓고 진짜 안 하잖아. 결혼하고 나서 두고두고 욕먹어. 우리 언니 봐. 언니네야말로 반반 결혼에 부모님들께 손 하나 안 벌렸는데 아직도 시댁 가면 은근히 그때 얘기하면서 섭섭하다 이런 말해서 결국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따로 돈 챙겨드렸잖아. 10월도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챙겨드려. 친구 말이 들어보니 정말 그래서 그런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뽑아서 찾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받으시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 말대로 예단을 따로 안 해서 시어머니 얼굴이 묘하게 그늘져 있던 것이었나 봐요. 제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보시고는 뭐냐고 하시길래 제가 예단 봉투라 말씀드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있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손에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경우가 없거나 기분이 안 된 애는 아니네. 내가 이런 것까지 말을 해야 했거든.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단 봉투를 받으시고는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고 바로 봉투 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예단비는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돌려받는 비용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기에 500만 원으로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되는지 잘 몰라서 봉투 안에 살펴보시는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머니께서 저번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셔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런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냥 뭐가 들어있는지 본 거야. 세 본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맞춰서 하는 게 서로 좋으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황급히 봉투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셨고 헛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단과는 관계없는 말을 하셨죠. 이렇게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라. 고등어 선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살도 통통하게 오른 게 맛있어 보이더라. 내가 그거 맛있게 구워줄 테니 같이 먹자.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밥 먹고 가라 하셨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 기분이 풀어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니 사람 마음 다 거기서 거기라며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 덕분에 시어머니 기분이 풀렸고 결혼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에 불편함을 보이시거나 딴지를 거신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도 사라지니 저 역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예단을 받고 싶었으면 저에게 어느 정도 예단을 챙겨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속내를 비추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좋다 싫다는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돌려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시어머니가 문제를 낸 수수께끼를 맞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얼굴 표정으로 기분이 나타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눈치껏 때려 맞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부딪히는 거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이제 걱정거리는 줄어들었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시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라 저랑 동생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조금 패닉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암도 아니시라고 하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차라리 왜 아픈 건지 정확히라도 알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암이어도 치료할 수 있으면 걱정은 되겠지만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아프신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찾아뵈면 장인어른도 금방 괜찮아질 거야. 당신이 이러면 장인어른 더 힘들어. 그렇게 남편은 저와 함께 친정아버지 병문안을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다 정확한 병명은 알게 됐고 다행히도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에 걱정을 한아름 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 병실은 주말에만 갔고 동생이 올 수 있는 날은 따로 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말마다 병원 따라다니느라 고생했기에 저도 남편을 배려하려고 했죠.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먼저 나서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도 괜찮은데 싶을 정도로 친정아버지를 신경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일에도 혼자서 병문안을 다녀오곤 했거든요. 오늘도 아빠 병문안 다녀왔어. 이제 아빠 많이 좋아지고 계셔서 당신이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 사위가 돼서 장인어른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왜 요즘 들어 당신 혼자만 아빠 보는 것 같더라. 거기에 뭐 숨겨둔 거라도 있어? 남편은 제 말에 웃기만 했고 딸인 저보다 친정아빠를 챙겨주는 모습에 저도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주말에 제가 아버지 병실에 가게 됐는데 시댁에서 넘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만 보냈습니다. 시댁에 안 간 것도 아니었고 바로 전주에 시아버지 생신이라 주말 내내 시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만 안 가는 것이라서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하루는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저에게 한 소리 하셨거든요. 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평생 한 번 있는 신혼에 이게 뭐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딸로 지냈어야지. 무슨 아내를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저희 아버지 아픈 것 때문에 그러세요. 남편한테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도 남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착하다. 너도 알 거 아니야.
병원 들락날락거리다가 우리 아들 아프기만 해봐라. 시어머니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너무 남편에게 무심했나 싶더라고요. 딸은 나도 힘들어 자주 못 간 병실을 사위인 남편이 정말 좋아서 간 게 맞을까? 나랑 결혼해서 장인어른 챙겨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둘이서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추억을 쌓는 일보다는 병원에 다녀온 날들이 더 많았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았기에 제가 챙기러 많이 갔었지만 이제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병원 자주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도 있었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생이 화가 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빠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고.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 찾아갔었어? 찾아오시기만 한 줄 알아? 우리 아빠한테 애들 신혼인데 너무 자주 부르시는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탄을 하고 가셨어. 아빠는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만 하고 진짜 아빠가 나 말리지만 않았으면 서로 원속 높아질 뻔했어. 미안해. 내가 주말에 아빠 보러 자주 병실에 가서 시어머니가 그러셨나 봐. 그래서 내가 좋은 간병인 구했어. 그동안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챙겨드렸는데 내일부턴 간병인 갈 거야. 그리고 병원비로 300만 원 보내놨으니까 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동생은 격양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간병인 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시댁 행사에도 많이 안 빠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남편은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다음날 오셔서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간병인 구했다며? 진작에 좀 그러지 그랬니? 딸 둘이 붙어있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빠가 아프시다고 하고 원인도 모른다고 하니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왜 아픈지도 알았고 괜찮아지고 계시니 제가 자주 안 가도 될 것 같아서요. 간병인 돈은 누가 내고 너랑 네 동생이랑 나눠 내는 거야?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아들 힘들게 번 돈 다 바깥사돈한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이번에 보너스 받은 300만 원 있어서 그 돈 동생한테 보내줬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300만 원이 생긴 걸 병원비에 보탰냐고 재천 부르셨어요. 왜 그런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복지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물론 월급이 높지 않은 편이라 복지가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도 회사에서만 300만 원이 나왔고 그 돈으로 저희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오는 길에 양가 어린들 선물도 사왔습니다. 이번에 제 생일이 있어서 생일 축하금으로 나온 돈이었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은 보너스로 받은 돈이니 저 쓰고 싶은 데다가 쓰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 이거 기억나지? 네가 준 거잖아. 보니 제가 예단으로 드렸던 봉투였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나한테 다시 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시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럼 추정이 아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의도는 알아채지 못하고 건네준 봉투만 받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난 이거 봉투 한번 열어보고 건들지도 않았어. 우리 아들 기웅들가가 500만 원이란 것도 기가 막혔는데 천지 한 통 없이 돈만 넣었더라.
지금 예단으로 드린 거 따지러 오신 거예요? 결혼 전에 드렸던걸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그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봉투에서 10,000원 한 장 꺼내 쓰기 싫더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 널 내줬어야 됐는데 이제라도 다시 받으려고 그런다. 예단 받은 거 돌려줄 테니까 너도 돈 계산 깔끔하게 하고 내 아들이랑 정리해라.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야죠. 갑자기 이 돈 주시면서 남촌이랑 이혼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공무원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돈은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손벌리게 생겼네. 우리 아들은 거기서 빼줘라. 그러려고 내가 아들 키운 줄 알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희 아버지까지 들먹거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고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놓고 이혼서를 작성하고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기에 소송이니 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합의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왜 그러냐며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물어봐.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는 그냥 네가 이혼한다고 했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라 돈도 많지 않은 집안에 너 장가 보내기 싫었는데 예단도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단 돈 돌려주시면서 너랑 갈라서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 뭐? 엄마가 그러셨다고? 내가 엄마한테 가서 뒤집어 놓을게. 당신한테 그런 말 한 거 사과하라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나는 그런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될 거 아니야. 나 그거 못해. 그럼 내가 엄마 안 보고 살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이건 말도 안 되지.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해는 됐지만 저 때문에 두 모자 관계를 끊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와 사이가 좋았고 외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기대가 높았고 남편 역시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을 저 때문에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산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그런 지탄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빨리 갈라서서 아빠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이 괜찮아지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저희 엄마도 그러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동생도 사회초년생이라 회사 일하며 정신없는 와중에 친정아버지를 챙기고 있었기에 미안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에 감내하고 아버지를 챙기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한데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이혼 문제로 머리가 아픈 와중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언니가 갈게. 아빠는 좀 어떠셔? 저번보단 약이 잘 맞나 봐. 훨씬 편해진 것 같아 보이더라고. 빨리 좋아져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혼 소리를 꺼내는 게 맞나. 괜히 아빠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됐습니다. 제 동생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답답한 마음에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제 얘기를 한참 듣던 동생은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혼해. 이혼하라고? 당연히 나도 그럴 생각이긴 한데 연인으로 만나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남편이 계속 매달리니 고민되기도 하고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나는 형부가 왜 그렇게 언니한테 매달리는지 알 것 같은데. 동생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저는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정말 친한 삼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고 아빠랑 제일 친한 친구인 삼촌은 사업을 해서 저랑 동생은 친구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아프고 나서 삼촌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줬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도 했기에 더 자주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얼굴도 보곤 했어요. 근데 이 삼촌이 저희 남편이랑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다 사업에 대해서 얘기까지 하게 됐나 봐요. 남자라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저희 아빠도 사위가 병문안을 자주 와줬기에 고마운 마음에 남편이 사업을 하면 투자해준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이 얘기를 들으니 남편이 왜 그렇게 자주 저희 아버지 병원에 갔고 저를 두고 혼자 다녔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속내를 알고 나니 마음 정리가 한 번에 됐고 그 즉시 남편에게 가서 이혼서류 사인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나 당신이랑 결혼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빨리 사인해. 사인 안 하면 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할 거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해본다니까.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난리쳐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나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아빠한테 투자받아서 사업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지 남편은 얼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못하겠는지 그게 아니라며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 이것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찾아간 거였더라. 진짜 은큼하다. 아니 그런 거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야, 내가 나 혼자 좋다고 이런 줄 알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나 때문에 그랬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못 번다고 뭐라 하기로 했어? 아님 사업하라고 부축하기로 했어? 내가 돈 많이 벌면 돈 걱정 없을 거고 그러면 너도 장인어른도 편해질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해야겠어? 고맙다고는 하지 못한 망정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럼 나한테 숨기지는 말던가. 나한테는 말도 안 꺼냈잖아. 네가 그렇게 우리 아빠랑 나를 생각했으면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잘 막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혼소리 꺼내지 마. 동생한테 남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따로 챙겨받을 돈이 있었기에 우리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나랑 우리 아빠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대든 것 때문에 남편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판단했나 싶었죠.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했기에 이혼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됐어요. 근데 계속 동생이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쪽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 잘하라고 얘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집구석에 다시 들어왔으면 나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 보러 와야겠어. 됐고 빨리 나한테 사과해. 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 솔직히 사과받아야 될 사람은 저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너 내 며느리로 다시 받아주지도 않았어. 내가 너한테 예단 봉투를 왜 줬겠냐? 더 채우라는 말이었잖아. 이 머리로 회사 일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걸 준다고 아주 냉큼 가져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가져간 500만 원이라도 다시 내놔라. 그 돈을 제가 왜 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드님한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고 없는 사람처럼 살 거니까
하신 말 있으면 아드님이랑 하던지 하세요. 뭐? 네가 뭐 나를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뭐 내 며느님 이럴 것 같아? 엄마도 없는 거 받아주었더니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했으니 시어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던가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 예상은 다 빗나가게 됐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저희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둘이서 눈빛 교환을 하고 있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엄마랑 이렇게 얼굴 붉히며 싸우면 뭐가 남겠어. 예단 봉투 돌려드리면서 더 챙겨 넣어드려. 뭐?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중간 역할 제대로 한다며? 지금 하고 있잖아. 어른 이겨먹어서 뭐하려 그래. 그냥 당신이 빨리 엄마한테 먼저 사과드리고 돈도 다시 가져다 드려. 그게 제일 깔끔해. 중간 역할 잘한다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할 만큼의 일을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저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팔짱을 끼고서는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으셨어요. 여기에서 중재를 당해야 되는 건 나밖에 없는 거구나.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한 뜻이었으니 이 두 사람은 나만 꺾으면 되는 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때 생각했던 이유를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는 이 꼴을 보고 있나 싶었죠. 저에게 돈 달라고 하는 남편을 향해 돈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돌려드릴 돈 없어. 그 돈 아빠 병원비로 다 보냈어. 뭐? 그 돈을 왜 장인어른 병원비에 못해? 아이 당신은 생각이 없어? 당장 가서 돌려받아와. 어머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돌려주셨는데 그걸 어디다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버님 병원비 안 드린 게 아니잖아. 저번에 당신이 보너스 나온 것도 드렸잖아. 근데 뭐 이것까지 병원비로 내. 병원 가서 낮에 돌려달라고 하든 장인한테 그만큼 뱉어내라고 하든 해. 자긴 당신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저들 사이에서 이혼 아내 만에 그런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에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맞나?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아니까 잠깐이나마 흔들렸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해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질질 끌어봤자 좋은 꼴 못 보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다르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만 쏙쏙 해하시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 제 마음의 짐덩이가 덜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아버지 병실로 갔더니 동생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동생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이혼 변호사 만나서 이혼소장 쓰고 왔다고 말해줬습니다. 동생은 제 말을 듣고는 잘 생각했다며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이혼 진행 상황을 공유해줬습니다. 이혼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동생은 제 옆에 있어줬고 누구보다 힘이 돼줬습니다. 동생을 보니 내가 외동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진작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랑 시댁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는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혼 안 하기로 한 거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돈 500 엄마한테 다시 주라고 해서 그런 거야. 너는 돈밖에 안 보이냐? 나한테 끄적거리를 하고 내가 너랑 더 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알겠으니까 우선 이혼 취하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넌 변호사 없이 하던가. 남편이 이혼 소송의 얼굴이 창백해져서 저를 찾아왔는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은 회사 동료를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나 저랑 회사가 달랐기에 가끔씩 서로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곤 했거든요. 같은 팀 사람들은 자주 보기도 했고 제 결혼식에도 와줬기에 얼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벌써 회사 나간 지도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정침장은 잘 계시죠? 그때 저희가 회사 몰래 사업하고 잘 되면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인가 도움 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날로 사직서 내고 나가셨잖아요. 남편은 저 몰래 사업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퇴직까지 했었더라고요. 퇴직까지 하고 준비하는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 치만이 깎이는 건 싫으니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한테 큰소리 치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기강을 잡는다고 했겠죠. 덕지 같은 남편의 모습에 어느 정도 포즈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나름 대처를 잘하고 있다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제가 이혼 소장을 보내버려서 당황했었겠죠. 남편 혼자 힘으로 하는 거면 저랑 이혼하는 거랑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을 받고 친정아버지 친구인 삼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무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딸이 이혼하는 마당에 사위가 뭐가 예쁘다고 도와주겠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20살이 되던 해 아빠한테도 연애해보시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저희도 클 만큼 컸기에 아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저희에게 미안하셨는지 여자는 만나지도 않고 저희만 챙기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사위의 사업자금도 해준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야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그럼 나 사업 시작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잖아. 너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네. 너랑 나랑 뭐 기분 좋게 이혼하니? 그걸 내가 왜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자 남편의 본성이 나왔습니다. 하이에나가 기회를 엿보는 것 마냥 저희 아빠 옆에 붙어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서 방해를 하니 이제는 여태까지 자기가 한 만큼은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고 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와서는 오해한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500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걸 진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운했다고 한 거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하고 있으니 이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바깥 사돈이 사업자금 해주기로 했다며. 내가 그 예단 달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사업자금은 해주기로 한 대로 해줘라. 시어머니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이혼하는 와중에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사위였던 사람 사업자금을 해주라고 할 거라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쉬워 보였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앞에서 하는 것일까 싶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깔깔거리며 웃게 됐어요. 제가 실성한 듯이 웃으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만 살펴보셨고 저를 따라 웃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해 보시던지요. 그럼 뭐 제가 중간 역할 잘해볼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고 전 알겠다고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심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자기 아들 사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제가 저번에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중간 역할과 다르다 생각했는지 저를 찾아와서는 말이 다르지 않냐고 따지기 시작했죠. 네가 저번에 무릎 꿇고 빌면 중간 역할 잘해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장인어른 사업 자금은 물론 토지도 확인해준다고 했는데 당신이랑 얘기 나눌 따른 말만 하시고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너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러는 건데 네가 한 말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을 보니 이혼하길 잘했다고 몇 번 생각했는지 몰라요. 난리치는 두 사람에게 제가 차분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당신 저번에 보니 깔끔한 중간 역할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내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압박 정문을 했는지 싹 다 말씀드렸어. 그걸 왜 장인어른한테 얘기해? 그게 무슨 중간 역할이야? 내가 사업하는데 문제없게 해줘야 하는 게 중간 역할이지. 나도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중간 역할 하던데. 그래서 나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네 제3분의 1로 돈 500은 나을 것 같더라. 니네 엄마 주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시작하려고 한 사업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인 삼촌이 이 사업을 정말 크게 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기에 엄마의 빈자리를 삼촌이 채워주는 날도 있었어요. 거의 아빠와 삼촌이 저희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 것이었죠.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배웅망덕하다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발도 못 붙이게 한다며 화를 내신 반면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그럼 아빠한테 한몫 뜯어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아빠 이용한 거라고. 맞아. 아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아빠는 빨리 나을 생각만 해. 언니 이혼 소식에 아빠 건강 안 좋아질까봐 이혼 미룬다는 거 내가 해버리라고 했어. 저희 둘 다 화를 내니 아빠는 말없이 저희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른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병문 안을 오기도 했지만 정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저랑 제 동생이 문을 막고 서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이랑은 깨끗하게 갈라서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보란듯이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잘 못하는 바람에 아빠가 아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대로 저희 집은 문제가 없는데 전 시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랑 이혼하면서부터 문제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전 남편은 결국 회사를 다시 들어가려고 알아봤는데 나이도 있지 공백 기간도 있었기에 아무도 뽑지 않았어요. 돈 200만 원 받고 일하긴 또 싫었는지 그런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이 없는데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 아들 삼시세끼를 챙기며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결혼과 이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생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저보고 헤어진 지도 꽤 지났으니 소개팅이라도 해서
남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결혼 한번 해보니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동생은 결혼시켜도 저는 아버지 옆에서 살며 챙겨드리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좋은 인연이 생기면 그때 저도 남자를 만나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레드였습니다.